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슈 해설 시간에는요. 지난 법사위에서 제가 공개했던 유아영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 간의 녹취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와 유튜버들을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서 아주 저도 좀 내용들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조금 추가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녹취록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시점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 7월 12일에 있었던 대화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6월 9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6월 9일자에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을 최초로 검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에는 이거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지시를 받은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계속 증거들은 쏟아져 나오고 아시다시피 이화영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북한에 8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몰래 준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업을 시켜서 대납을 시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주범은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확보하고 나서 여러 차례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조사를 받는데 최종적으로 6월 30일에 방북 비용 관련된 진술을 이제 끝마치게 돼요. 근데 그 진술을 보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배경이나 내용 같은 걸 아마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당시에 변호사들이 입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입회했던 변호사들이 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보니까 한번 지적했다시피 민주당이 너무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은 검사가 회유 협박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됐다,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당시 회유 협박했다라고 할 때의 변호사들은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진술을 번복한 후에 변호사에 대해서만 증인 신청을 받아줍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증인이야 많이 불러볼수록 좋은 것이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증인을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입회했던 변호사가 회유 협박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시 회유 협박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그 법사위에서 물어봤을 때 위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당시에 또 그 변호사님들은 또 그 위증 문제를 떠나서도 또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검찰에. 그러니까 보나마나 와서 회유 협박이 없었다라고 증언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이제 법사위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 30일까지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다 알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나서 7월 11일에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법정에서 대북 송금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증언을 하게 됩니다. 7월 11일이죠. 이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를 만나기 하루 전입니다. 근데 그때 상세히 증언하면서 이화영과 상의했고 대북 송금 진행했고 이재명과 통화도 했다. 그리고 만남을 3번 정도 추진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만나지 못했다. 당연히 만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쌍방울 입장에서는 8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는데
실제 그 혜택을 보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자신들이 나중에 덕을 보더라도 덕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기소권자인 이재명 지사를 자꾸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급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게 언론 보도되면서 이제 초비상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무리한 두 가지 수를 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김영태 변호사를 7월 12일에 이 구치소로 보내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화영 지사의 변호인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화영 지사가 어디까지 이재명 대표를 불었는지도 좀 알아보고 조금 진술을 흔들 여지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 녹취록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7월 12일에 이렇게 그 김영태 변호사가 찾아가서 김영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이화영 지사를 좀 달래려고 한 것이고요. 바로 다음 날인 7월 13일에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즉 그 당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측근의 전화기를 통해서 이화영의 배우자랑 통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통화를 하면서 이화영이 억울한 게 있으면 당이 돕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화영의 배우자한테도 SOS를 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월 25일에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법정에서의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못 받을 것이다.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히려 남편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도 8월 2일자에 이게 이화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처가 무슨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야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최측근한테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8월 8일자가 중요한데 이때는 여기에 등장했던 김영태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태 변호사는 목적이 제가 봤을 때 녹취록 전체를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를 방어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서로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한다고 마음대로 발표를 했어요. 법정에서 마음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당연히 반발합니다. 나랑 얘기도 안 됐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왜 마음대로 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해? 라고 해서 법정 소란 끝에 결국은 김영태 변호사가 사임까지 하게 된 것이죠. 왜 이 부분을 설명드리냐면 김영태 변호사가 이 8월 8일에 사임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7월 12일에 이 김영태 변호사랑 이화영 부지사가 만났을 당시에는 당연히 이화영 이제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또 이재명 대표가 다 미리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를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일종의 동상이몽이죠.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번복시키고 싶은 것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검찰의 사실대로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경감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에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뭐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하지만 니네가 싸울 수 있으면 싸워줘. 이런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싸워주지만 자기는 뭐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법정에서는 자기의 자백 진술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쓰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녹취록을 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첫째로 김영태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윤리상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뢰인과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8월 8일에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있는 증거를 부동의해 버리거든요. 그것도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이 몰래 녹음한 건 더 문제예요. 행영법 위반인데,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휴대폰을 다 맡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몰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녹음기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그래서 아까 제가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 그 김영태 변호사 목소리는 잘 들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하영 지사 목소리 울려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좀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저도 이제 마이크를 차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멀면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자기가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이하영 부지사랑 얘기를 몰래 녹음을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죠. 이걸 어떤 분들은 서로 짜고 쳐서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몰래 녹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셨죠? 마치 은밀하게 범죄를 털어놓듯이 상의하듯이 어떨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조용히 얘기해요. 그거 다 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당시 이하영 부지사는 녹음되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대화긴 하지만 의뢰인의 대화 내용을 변호사가 몰래 녹음했죠. 그리고 몰래 녹음기를 가져갔죠.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사안들입니다. 그 김영태 변호사는요, 그 몰래 녹음을 왜 했을까요? 이하영 부지사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검찰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이게 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안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최근 보다 보니까 내가 대속하는 거다 하고 민주당 의원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했을 때는 거의 메신저 역할 내지 다 지침 받아서 방북 추진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대납도 다 사전에 보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중형이 선고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진술이 번복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는 만에 하나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진술을, 이 녹음 파일을 틀어서 그 이하영의 자백 진술을 어떻게 보면 흔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이하영의 뒤통수를 치려고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호사 윤리 위반이고요. 이거를 몰래 녹음한 의도는 제가 설명한 그거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위로 몰래 녹음을 한 것이고, 녹음 경위에 대해서는 김영태 변호사도 못 밝히고 있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하영 부지사의 목소리고 김영태 변호사가 녹음한 것이 맞고, 또 그 내용은 이하영 부지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 중에서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녹음 파일은 제가 법사위에서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공개할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하영 부지사가 법사위에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해서 녹음 파일을 일부만 틀었는데 전체 녹취록을 제출해 줬어요. 전체 법사위원들한테. 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취록에 대한 분석과 내용도 설명하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깁기는 어떤 대화 내용을 일부 생략해서 뭔가 대화 취지를 다르게 하는 거고요. 저는 발췌를 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너무 40분이나 돼서 길기 때문에 뒷부분에 일정 부분을 잘라서 한 것이고, 오마이뉴스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을 잘라서 이제 보도를 하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짜깁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 이제 녹취록 그 3쪽에 나와 있는데요.
김영태 변호사가 왜 갔는지가 보여져요. 김영태 변호사가 이 이재명 관련된 진술을 얼마나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합니다. 이화영에게 어제 나와서 외환관리, 외환거래법 부분만 얘기하면서 뭐 슬쩍 다른 얘기도 했다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외환관리, 외환거래법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뭔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화영이 어떤 부분이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기 그 대북 송금하는 거 다 이쪽 경기도에도 다 얘기했고 예. 사전 사후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혹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거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경기도에도 대북 송금하는 거 사전 사후에 다 보고해서 알고 있었지라는 말을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외환거래법 위반,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이제 쌍방울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달러를 바꾼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외환관리법은 그 부분만 얘기하지 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했느냐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는 뉘앙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주로 어떤 걸 설명하냐면요.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 경기도는 대북 송금과 대북 방북이나 뭐 스마트팜 등등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결정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이화영이 이거를 북한하고 얘기해서 돈을 주고받고 제3자 뇌물을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되든 뭐가 되든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너 어차피 법리적으로 책임 안 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쪽에 보면 쌍방울이 북한에다가 경협을 하는 거를 도와줄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화영은 그냥 예예만 계속하죠. 김영태 변호사 근데 직무상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통일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그냥 경기도는 원오브 댐이잖아요. 이 얘기는 경기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어차피 무죄야. 이런 지금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뒷단에 가면 외환관리법은 아까 그때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화영을 좀 어떻게 보면 이화영 너 크게 책임 안 질 거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갖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더라도 돈을 갖고 나간 사람, 돈의 소유주가 신고하라고 법조문에 써 있으니까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이쪽을 위해서 북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드라이한 거는 적법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그냥 그 저것만 하면 되니까 그 신고 의무는 순전히 쌍방울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은 제가 그대로 옮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쌍방울에 신고 의무 있는 거니까 너는 그거 알고 있었어도 특별히 크게 죄가 되겠냐. 그리고 큰 책임 안 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회유하는 말을 합니다. 그 구쪽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김영태 변호사가 합니다. 이게 직무 관련성도 없고 또 외국환 관리법도 이제 별거 아니라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처음 뵀을 때 그 금품수수 부분이나 이익향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땡쳐버리자. 만세 부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법적 쟁점으로 그 저것만 딱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지사한테 너 이화영 처음 만났을 때 금품수수 부분이나 이익향유 부분은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진술할 거 없고 그냥 땡쳐 버리자. 만세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검찰에 배째라고 하고 진술을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세 부르고 니들 마음대로, 검찰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법적 쟁점으로 법률적인 주장만 하자. 우리가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어차피 무죄니까 뭐 이하영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했든 이재명이 뭘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소리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검찰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만세 부르고 법적 쟁점으로 그 저것만 딱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영이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하영은 자꾸 그냥 얘기하는 거에 거의 다 예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되기 전까지 계속 그 자백 진술을 유지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도 김영태가 얘기하면 예의에 하는 겁니다. 척을 안 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녹취했던 공개된 부분들은 다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휘발성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인신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그 변호사 밑에 나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 밑에 하나 배워.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학업법 말부터 저희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뭐 현금을 더 줬다. 아니면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뜨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좀 변호사님한테 나오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걱정했던 부분들인데요. 이하영이 김영태한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정말 큰 파장이 있고 이게 자기한테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로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가 거짓 폭로가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이죠. 이하영이 중간에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말은 변호사비 대납이나 재판 로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뭔가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했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하영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 이슈가 좀 무섭다는 뜻이죠.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하영을 좀 설득해서 이재명 진술을 안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 터뜨리라 그래 뭐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하영은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더라도 이런 큰 이슈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진술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려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유하영, 이재명 또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광장 조직에 돈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고 운영비가 들었을 거거든요. 임대료를 누가 냈냐, 비품은 누가 샀냐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쪼개기 후원 부분도 있는데요. 그 녹취록 부분 보면은 이재명 지사 쪽에 돈을 댔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쪼개기 후원금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쪼개기 후원은 저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쌍방울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할 때 몇십 명이 동원돼서 달러를 바꿨었잖아요. 근데 쪼개기 후원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썼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임직원을 그대로 써서 쪼개기 후원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름을 또 빌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이고 변호사비 대납은 특히 너무 재판을 오래 끄는 것 대비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아주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 고발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치고 또 엄정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